추석 연휴 엿새째인 오늘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아침 7시부터 서울 방향 정체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32만 대로 귀경 차량이 서울 방향으로 집중되면서 강한 정체가 이어질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아침 7시에서 8시쯤 시작돼 오후 5시에서 6시 가장 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갈에서 기흥, 옥산에서 서울요금소 구간 중심으로 오후 4시 무렵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목포에서 동서천과 서평택에서 광명터널 금천 구간까지 정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손가락질과 오해를 받아도 국민 삶을 위해 뭐든 마다치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한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국민의 삶만 보고 전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아 SNS에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각자 다른 환경에 있는 국민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새겨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과 쓸개를 언급한 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저자세를 취하더라도 국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겠다는 표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예능 출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당은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느라 국정을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화재 발생 이후 이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며 해당 방송사의 방송 일정을 하루 늦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야당의 공세가 식지 않자 비판을 감내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뜻을 SNS를 통해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당시 방송은 웃고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K푸드 홍보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며 화제는 화제대로 대응하되 K푸드 홍보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민생을 더 낮은 마음으로 챙기겠다는 뜻도 함께 언급했는데 이 역시 야당 비판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연휴 이후 국정 안정에 더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실종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돕진 못할 망정 국정 발목 잡기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2차례에 걸쳐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그 이후에도 48시간의 행적은 결국 거짓이었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하자 공포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격받을 만한 일로 제1야당을 고발하는 건 모든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라며 국민에게 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제대로 한번 민주당을 공격한 방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격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저는 이게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모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대통령실을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은 충분히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굳이 뭘 하나를 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포정치 이제는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특별기획, 마지막 순서는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치로 내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앞엔 북핵과 미국의 통상 압박이란 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 즉 보조자를 자처했습니다. 남북 간 신뢰에 금이가 있는 만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미국에 요청한 겁니다. 중단, 축소, 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접근법과 함께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는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도 내세웠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겠다는 현실적 인식이 바탕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호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쐐기를 박은 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며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최종 타협점을 찾을 경우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국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3단계 비핵화론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미국 간의 협상에서 그거 안 하겠다 해버리고 미국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붕 떠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 막기 위해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필수적인데 진통을 거듭하는 대미 투자 후속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미국 측은 전액 현금 조달을 요구하는 상황. 우리 경제 규모와 외화 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힘든 이 조건을 미국 측이 안보 분야와 연계해 더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조금의 관세 무역의 갈등이 외교 안보까지도 나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통상과 안보 현안은 별개이고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역시 쉽진 않겠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 아래 결국은 타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와 변수가 등장하는 게 뉴노멀이 돼버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여기에다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둔 북한을 상대하는 일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7일 SNS에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기존의 EU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EU를 최대 수출 시장으로 하는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 8천만 달러, 약 6조 2,836억 원으로 나타나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 시장인 미국보다 소폭 많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을 담은 국가방위전략서 NDS가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목표와 이에 따른 미군의 운용 계획을 엿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정권마다 내놓는 국가방위 전략서는 미국의 안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목표와 이행 계획을 담은 최상위 지침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발간된 2022년판은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북한은 이보다 2단계 낮은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를 늘려 북한의 위협에 스스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압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3년 만에 발표될 새 국방 전략의 초점이 미국 본토 방어에 맞춰질 거란 관측은 그래서 나옵니다. While key allies in Asia spend less on defense in the face of an even more formidable threat, not to mention North Korea. 반면 미국에선 중국의 인태 지역 세력 확장을 견제하지 않으면 아예 패권국 지위를 잃게 될 거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합니다. 어떤 쪽이든 우리로선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를 공식화할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로 주한미군 재배치를 시사해왔습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 감축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만 발휘돼야 한다는 겁니다. 유연성을 좀 더 갖는 과정의 결과로 한반도의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거나 주변 정세가 더 악화되거나 대립이 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미 국방정책협의기구 안보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로 보여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우리 국방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YTN9입니다.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가 한국군의 역량이 대중국 역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존노 지명자는 현지 시간 7일 미 연방상원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 답변서에서 한국은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과 통합방공, 미사일 방어, 그리고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내 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또 한 차례 반미 열병식이 열립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등 주석단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초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전격 참석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며 고립에서 벗어나 한미연대 중심에 선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종축 행사에 초대된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반미 열병식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엔 김 위원장이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주석단에 오르는 안방잔치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은 불발됐지만 대신 중국의 2인자이자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가 참석합니다. 10년 전 70주년 열병식 때 당내 서열 5위를 보냈던 것보다 격을 높여 성의를 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에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통합 러시아당 의장이 김정은 옆에 서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를 역임한 정상급 인사입니다. 미국 보란 듯 북중러 핵 트리오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면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핵 포기와 관련돼서는 불가역적이다라는 네.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열병식을 통해서도 북한
이 밖에 베트남의 시진핑으로 불리는 또롬 공산당 서기장과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도 옵니다. 옛 공산권 지도자들이 다시 뭉치면서 이번 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각을 세울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주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건 사업으로 꼽혔던 평양 종합병원 준공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핵무력은 물론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와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가 평양 종합병원 준공을 알리며 방송한 영상입니다. 고층 빌딩 2개를 다리로 연결하는 등 외관만 봐선 우리의 대형 종합병원에 견줄 만한 규모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함께 성대히 치러진 준공식엔 당과 정부는 물론 군 고위 간부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을 당 창건 기념일에 인민들에게 선물함으로써 인민을 위한 절대 복무의 신성한 본분을 지켜낸 감개함을 피력하시면서 평양 종합병원은 김 위원장이 2020년 3월 착공식에 참석해 그해 10월까지 완공을 지시했지만 자재 부족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준공이 계속 연기됐습니다. 특히 진료실과 수술실을 채울 물적, 기술적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보건 분야로도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 매체가 보도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여전히 진단 장비와 부대 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진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 다음 달부터 운영을 정상화하며 개원 시점을 다음 달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강국 왕성과 함께 인민생활 향상의 이중 축제로 포장해서 강력한 국방과 인민복지 서사를 완성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는 10일 당 창건 80주년에 맞춰 서둘러 준공식을 연 것으로 보이는데 기념일 맞춤형 속도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또 국제 제재와 경제난으로 의료 장비는 물론 의약품과 첨단 기술 도입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법원에서의 처분을 결정하는 시간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는데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달 대구에선 생후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그중 하나인데 피해아동이나 보호기관의 장이 학대 행위자를 격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859건, 이듬해 707건, 지난 6월까지는 289건으로 처리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평균 처분 소요 기간은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는 다시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처리 건수는 2022년 2045건에서 지난 6월까지 731건으로 꾸준히 줄었지만 처분까지의 평균 기간은 늘어났습니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또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속도가 또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피해 당사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 신청하는 사건이 많다 보니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항변합니다. 조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건 처리 지연을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피해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문 인력 확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이어트 치료제 열풍이 거세지면서 비슷한 효능을 광고하는 일반 식품 역시 온라인상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모양이나 이름 때문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정작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 의학적으로 비만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의약품이라 인터넷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위고를 넣어 검색하자 유사한 효능을 과시하는 제품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나비 모양으로 잘 알려진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정 역시 의료진 처방이 필요하지만 똑같은 모양을 한 일반 식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싸고 구하기도 쉽지만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의약품과는 효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름이나 모양만 보고 의약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크다는 것.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방심했다간 실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발된 사례는 고작 21건에 머물렀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정부 단속 사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적발 뒤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해도 과장 광고 외에는 뚜렷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과장 광고라는 모호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이나 모양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이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약품 모방은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중범죄란 인식하에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현재 6개월 넘게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는 집이 14,000여 가구에 달해 공실률이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차유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행복주택. 전체가 680가구 규모인데 비어있는 집이 지난달 말 기준 226가구에 달합니다.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해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3분의 1 넘게 공실이 발생한 상황.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98만여 호 가운데 5만 1,400여 호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습니다. 공실률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심각한 건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지난 7월 기준 공실률이 10%를 넘었습니다. 행복주택 공실률은 가파르게 오르며 3년 전에 2배로 뛰었습니다. 대부분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10평대 미만으로 공간이 협소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직장에서 먼 곳에 지어져 젊은 층 외면을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입주하기에는 교통이 부족하고 평수가 너무 적고 생활 리소스가 너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그 입주를 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수요와는 거리가 먼 작은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이유는 뭘까? 공공임대주택의 성과를 몇 가구 지었는지 양적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LH 입장에서는 그 몇 채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지역본부에서 올라오는 그 물량들을 좀 더 쪼개가지고 이렇게 세대수를 만들다 보니 정부가 입주 요건 등을 완화하며 입주자 추가 모집 등에 나서왔지만 공실률은 매해 높아지는 상황.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물량 상당수를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공급 총량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코스피가 3,550대에 올라서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무려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큰 축인 대형 반도체주들의 선방이 컸는데요. 추석 연휴 뒤에도 상승 랠리는 이어질까요? 손효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의 고공행진은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과 발맞춰 시작됐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치고 코스피 5천 시대 공약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정국 경제 형성이다 이런 얘기 나오게 하면 저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상법 개정 등 정책 호재를 거치며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한 뒤 연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상승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우려와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며 지수는 한 달 동안 3,100에서 3,2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고서야 오름세가 재개됐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여기에 인공지능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호재로 우리 대형 반도체 주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5만 원대에 머물던 삼성전자가 4년 9개월 만에 9만 원대에 올랐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원을 넘어서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두 종목의 선방에 지수도 9거래일 연속 신고점을 갈아치웠고 사상 첫 3,5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차익 실현으로 연휴 직전에는 보통 주가가 소폭 하락하지만 오픈 AI 협력 호재까지 나오면서 추석 직전까지 불장이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상승률은 28%, 아시아 주요 증시와 비교해봐도 두드러지는 성과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2027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 코스피 역시 추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30%가 반도체니까 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10만 원 정도 가면 한 10%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네. 지수로 따지면 한 3,800까지는 가는 거죠. 다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 의존에서 벗어나 개미 투자자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프랑스 정치 위기 등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7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4,013.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4,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들어 50% 이상 올랐습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는 원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꼽힙니다. 또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프랑스의 정치 불안 등도 금 투자에 몰리는 배경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3대) 특검 수사를 정리하는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엔 김건희 씨 주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금품, 또 이와 연결된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이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기업, 종교시설까지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었던 건 김 씨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 김건희 씨에겐 사돈집이었습니다. 나토 목걸이 모조품과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상자,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은 누구 건가요?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에 등장했던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를 그림 구매자로 특정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그림을 받고 김 전 검사 공천과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고 김 전 검사 신병까지 확보했습니다.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돈을 받고 공직을 파는 매관 매직 의혹은 이우환 그림에서 금 거북이로 번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부기를 받고 장관급 자리를 내준 것으로 특검은 의심합니다. 이배용 씨가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에 사인인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희건설 이봉권 회장이 나토 3종 세트를 김 씨에게 건네고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에 발탁됐다는 의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잘 드러난 사건으로 꼽힙니다. 김 씨가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고 경호처 로봇계 사업을 밀어준 의혹도 수사 중인 만큼 김건희 씨 주변에서 발견된 금품이 또 다른 국정 운영과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어느새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초에 선고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1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기일 이후 두 번째 기일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어느새 반년이 지나며 공판기일은 20번 이상 진행됐는데 관심은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입니다. 연말까지 재판 일정은 매주 1회 이상 예정돼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로 계속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결석 상태로 증인신문 등을 우선 진행하고 있는 상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재판부가 병합을 예고한 다른 관련 사건도 아직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이걸 막는 것은 이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면서 기간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신속 재판을 외치는 정치권 요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당인 형사합의 25부에 일반 사건을 맡아줄 재판관을 추가로 배치했고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연말까지 재판을 끝낸 뒤 내년 2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비춰보면 예고된 내년 초는 그리 늦진 않은 시점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작돼 이듬해 4월에 1심 선고가 이뤄져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별 수사와 추가 기소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특검법을 향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도 남아있어서 선고까진 갈 길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벌어진 유괴 미수 사건 등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데요. 경찰이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에 인력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 가운데 예방교육 강화 등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한 대가 도로가에 멈추자 옆을 지나던 초등학생들이 놀란 듯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3명은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혼자 보내려고 하는데 불안해요. 그것도 더 커도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얼마 후 경기 광명에 있는 아파트에선 10대 남성이 8살 여자 초등학생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따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피해자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짜장면을 먹자며 여자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끈 혐의로 체포되는 등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죠. 왜냐면 예전에 이런 유괴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난 2021년부터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 유인 시도는 매년 200건 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70여 건으로 한 달에 20여 건꼴로 발생하는 겁니다. 등교가 한창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유괴 시도가 잇따르는 상황에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에 인력을 배치해 예방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괴 등 아동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제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찰을 24시간 학교 앞에 배치한다고 해서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교육부 차원에서 학부모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좀 와야 됩니다. 정부는 교육 강화를 포함해 아동 유괴 시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찰 역시 약취 요인 신고가 접수될 경우를 최고 긴급 상황으로 보고 총력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제일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이를 빨리 찾는 제도도 함께 실효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종합대책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발표될 전망인데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매년 국내에서 급성 심정지 환자가 3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11시간 연속 근무 등 야근과 과로가 심장 건강을 해쳐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갑작스레 심장 기능이 중단돼 혈액 순환이 멈추는 급성 심정지는 그 자체로 치명적입니다. 급성 심정지 발생 시 생존율은 8.6%에 불과하고 뇌기능 회복률은 5.6%에 그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초고령화 추세로 2018년부터 매년 3만 건을 넘는 등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60명을 웃돕니다. 심부전과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위험인자로 꼽히는데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도 급성 심정지 발병에 적잖은 영향을 끼칩니다. 야간, 저녁 근무는 물론이고 지나친 과로도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노동과 비교해 11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하면 급성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1.63배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근과 장시간 노동을 의식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되도록 야간 근무 또는 연장 근무를 줄이시고 또 연속 근무를 하신다면 중간중간 휴식과 업무 후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좀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규칙적인 운동, 흡연과 폭음을 멀리하는 생활 속 실천도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어제 낮 일본 오키나와에서 승객 390여 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났던 승객들은 12시간여 만에야 대체 항공편을 타고 귀국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이상함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을 때 사사사삭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 동생이 옆에서 자다가 번쩍 깼거든요. 두 차례 큰 소리와 함께 기체가 흔들린 끝에 항공사는 결국 회항 결정을 했고 승객 390여 명은 12시간여 동안 발이 묶이는 불편 끝에 새벽 1시 반쯤에서야 대체 항공편을 타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진에어 측은 정확한 기체 결함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지병을 앓던 70대 어머니와 모친을 간호해온 50대 아들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외상 등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검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에서는 전신주 변압기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택 등 10여 채에 3시간 동안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밖에서 펑펑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뭐 아이들이 폭죽놀이 하나 이러고 봤더니 전신주에서 불꽃이 스파크가 튀기고. 한국전력은 변압기가 비바람에 의해 외부 물체와 접촉하며 고장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지 2주가 다 돼가지만 복구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정상 이용은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이 어렵고 기념우표 등 일부 상품을 살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시스템 일부가 마비된 뒤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만여 개 공공서비스 가운데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 4% 정도에 불과하지만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들이 줄줄이 멈추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연휴 기간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복구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에도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배구센터를 방문해 시스템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김 차관은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 연휴가 이어져 평소보다 정부 민원 서비스 수요는 줄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됐는데도 복구의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서비스 차질이 더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올봄과 여름의 기상현상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분석한 연속보도 6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정부 보고서에는 기후위기를 넘어 재난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명시하면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없으면 재난이 폭증할 것이란 경고까지 담겼습니다. 기후재난시대의 현실과 미래,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일찍 시작해 늦게까지 이어지고 복합적인 기상재난도 매년 다르게 발생합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져 불볕더위보다 찜통더위의 특징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발표된 2025 한국기후위기 평가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한반도의 기후 특징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2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7년 온난화 추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가 430.7ppm, 고산이 429ppm, 울릉도가 428ppm으로 전지구 평균보다 5에서 8ppm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상위 1, 2위를 다투며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극한 폭염과 극한 호우, 강한 태풍 등이 늘어났습니다. 극한 재난을 몰고 오는 복합 재난 요소들이 동시에 증가하는 건 역시 특징입니다. 사회 인프라가 그간 축적되어 온 그 기후에 맞춰서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농작물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작물을 잘 가꾸기에 적합하게 다 비료나 기타 등등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더 이상 A가 자라지 않을 때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간의 그 인프라는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저는 하나의 위기라고 명명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여 년 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한다면 폭염 일수는 최대 9배, 열대야 일수는 최대 21배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극한 기상은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연평균 산불 건수가 5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최근 강릉처럼 폭염형 급성 가뭄이 폭증하며 재난형 초대형 산불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는 극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극한 현상은 각종 재난을 복합 재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뭄과 산불이 연계가 돼 있고 또 산사태는 침수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성을 갖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일환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025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는 기후위기가 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복합 재난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장단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이른바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대해 곧 합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일 노벨 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오늘도 가자 지구에서는 양측의 포격이 계속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는 모두 20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양측이 인질과 포로를 교환하고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한 뒤 민간 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은 군대를 철수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사실상 빨리 협상을 끝내라는 압박으로 읽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0일 발표를 앞두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This is a deal that incredibly everyone just came together. They all came together. No, Israel's been great.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and I think Hamas has been agreeing to things that are very important. 최대 관건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입니다. 그동안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점령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되지 않는 한 무장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정당들은 평화 협상을 받아들일 경우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 속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이집트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하마스의 반격이 계속됐습니다. 2년 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2천여 명이, 가자 지구에서는 6만 7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이 이집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오후 이집트의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집트와 카타르 등의 중재로 양측의 간접 협상이 진행 중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 외에도 미국은 합의 도출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로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를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최근 나온 UN 보고서를 보면 세계가 성평등에서 후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가는 생명과 권리 그리고 기회 상실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전 세계 성평등이 퇴보하고 있다. 최근 나온 UN 보고서 내용입니다. It is taking quite significant steps back, and the cost is measured in lives, but also in rights and lost opportunities.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의회 의석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100개국 이상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합니다. 2024년 남성보다 6,400만 명 더 많은 여성이 식량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3억 5천만 명 넘는 여성과 소녀가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We live now in a world that spends $2.7 trillion a year on weapons and yet falls short on the $420 billion price tag to advance and achieve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보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성별 데이터가 필요한데 올해 초부터 국가통계청 70%가 예산을 줄여 진전을 측정하거나 효과적인 개입을 설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연휴 엿새째인 오늘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전국의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지나겠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영동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다는 예보인데요. 바닷길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8.1도, 광주가 20.7도, 부산이 22.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많이 물러나면서 오늘 낮 동안은 기온이 껑충 올라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 높겠고요. 광주 27도, 전주 28도, 부산이 27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